돌아온 다정의 8월 12일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백반장이 없어서 제가 앉아서 회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백반장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요. 네, 자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유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또 정의원들의 의견도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가 없으니까 유 실장하고 박마커하고 둘이 사이가 좋으니까 좀 열심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신체커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오랜만이에요. 이틀간 못 봤네요. 네. 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큰 후폭풍을 불러왔잖아요. 어제 저희도 이 뉴스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 어제 사과를 했고 오늘은 대국민 사과를 또 했네요. 네, 좀 오랜만에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바로 제가 상황실에서 전할 내용입니다. 네. 김성원 의원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에서 내리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면서 현재 맡고 있는 국회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참담하다라면서 윤리위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겠죠. 첫 민생 활동부터 빛이 발했고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법적 대응 물러설 뜻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어제 해명 자체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속상한 마음일 것 같고요. 어때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자회견을 강행할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랑 장소 이런 건 좀 정해지진 않은 상태인데요. 기자회견은 강행할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만나자는 뜻을 전했지만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따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한 내용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하네요. 내일 토요일인데 참 미안하네요, 류 실장한테 여러 가지로. 자, 좋습니다. 오늘 광복절 사면 발표부터 시작해서 여야 모두에서 뉴스가 많은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명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경제인은 인, 정치인은 아웃이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름을 올렸고 전직 대통령 MB는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도 5개죠. 신체코의 뉴스픽5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민생 특사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 더 센 놈이 온다, 권익위 감사와 모범국가 한국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해방도 기쁘지만 빨간 날이라 2배로 기쁜 날이죠. 물론 우리 북국장은 그날도 출근을 명하셨지만 말입니다. 자, 올해도 이 광복절을 기념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교도관님. 왜?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 나왔죠, 그쵸? 안 나왔어, 임마. 아이, 나왔으면서, 에? 기쁨 따블러 주려고 장난치시는 거죠, 그쵸? 진짜 안 나왔어, 임마! 아, 나 이번에도 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야, 너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어? 기회 또 얼마든지 있지 않냐? 곧 있으면 대통령도 바뀔 거고 추석에, 구정에, 신정에. 아, 석가 타실 때도 그랬잖아요! 오늘 밤만 그대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게. 네,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면을 어떤 기준으로 단행했는지 직접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인 올려, 정치인 내려인데요. 자,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의 불안과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또 민생이라는 것은 정부도 챙겨야 되지만 경제가 또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또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직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 장관 역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노사 관계자를 포함해 총 1,6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 일시적 자금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자, 이로써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 경영진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형기는 끝났지만 특가법상 5년 취업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이 족쇄를 벗게 된 거죠.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상황에서 복권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치인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전직 대통령 MB,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그간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특히 MB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해왔던 인사기에 갑작스런 계기가 있지 않았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전직 대통령이 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그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여전히 무서워하신 건데요.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이 사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인 공감대일 겁니다. 헌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기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죠. 그런데 MB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늘 우세했고 최근 지지율 30% 선이 무너진 윤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오늘자 갤럽 지지율 보겠습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가 66%입니다. 그나마 지난주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올라서 하락세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상황에 MB 사면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걸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인 MB의 심경도 궁금합니다. 친이계 핵심이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첫 마디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있을 것 아니냐. 마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내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도움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건 난 받아들이겠다. 오히려 내보고 어디 나가서 너무 사면 안 해줬다고 너무 이야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대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네, MB의 당부와는 달리 친이계 인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지율 때문에 약속을 깨는 것이냐, 대통령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사면이란 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호응받기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이 좋지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등을 느낄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결단해서 하는 것인데. 정치적 결단이니까 국민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지지도를 올리는 길이지. 이건 아주 하수주의 하수주. 전직 대통령들 역시 사면 때마다 숱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의적인 기준, 원칙 없는 결정, 측근 챙기기 등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랜 지인이자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형 확정 6개월 만에 사면했고 또 임기 말엔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 최측근 인사를 대거 사면했습니다. MB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고 이건희 삼성회장을 원포인트 사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뇌물,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죠.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사,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광복절, 수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다음 주에 쏟아질 뉴스거리가 벌써부터 눈에 선한데요. 참, 그런데 우리 정회원들은 기념일 같은 거 잘 챙기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사실 조금 무디 스타일입니다. 취임 한 달째인데 국민 기한 받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중요하지 무슨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네, 윤 대통령도 굳이 따지자면 무디 스타일에 가깝죠. 이 때문에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 100일을 반추하고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고심이 깊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100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이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내일 우리 기자분들 만나니까 아침 식사도 잘 하셨습니까? 그래,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그렇죠. 이벤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과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쉬운 일일 겁니다.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고요. 이 30% 선을 밑도는 국정 지지율,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 논란을 비롯해 지난 100일간의 전체적인 국정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반전을 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려면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자 갤럽 조사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를 물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인사 24% 차지했고 이어서 경험자질 부족, 재난 대응, 독단적, 그리고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등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인사 문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이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요인, 그나마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뭔가 좀 수습이 되나 했더니 이번 폭우 피해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헛발질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폭우로 사망한 일가족이 살던 반지하 주택을 이렇게 국정 홍보물의 배경으로 사용하는가 하면요.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한 걸 두고 사과라고 생각 안 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엉터리 참모들만 모여 있느냐? 비 오면 퇴근 안 하냐? 그 비가 보통 비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돼 있고 그 반지하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대통령실 아니냐? 해소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냐라고 물었고요. 전면 쇄신이 과반 이상, 부분적 쇄신도 20%가 넘겼습니다. 합쳐서 78%가 쇄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최근에 친 이준석교로 불렸던 박민영 청년 대변인을 발탁해 쓴소리를 적극 듣겠다는 사인을 보내긴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더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넣어드릴까? 지금 올해 추석이 이뤄서 당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가 그 추석 인생 물가 이걸 지금 좀 대책회의를 하고 왔는데 물가 안전 이슈를 장바구니 물가 아주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네, 국민이 또 밥상머리가 또 행복해야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좀 오늘 배추 도와주시고. 몇 포기나 사셨어요? 이 폭우 초기 대응 논란이 일어난 후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주택과 옹벽이 무너진 아파트, 그리고 추석 물가 점검을 위해서 직접 마트를 찾기도 했죠. 또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도어 스태핑 현장도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질문을 바로 받았다면 오늘은 입구에 멈춰선 채로 모두 발언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좀 더 정제됐고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자, 어떨까요? 취임 100일을 맞이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 주 내내 분량 조절에 실패한 저 오늘까지만 국장께 배째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 뉴스픽 5를 할 거고요. 오늘은 들어가서 새 픽 더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뭐 이러다가 이제 뉴스픽 2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주에도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너무 신체커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제 보니까 백다희 반장이 또 따라하더라고요. 분량 조절. 아, 네. 네네.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떻게 봐요, 유 실장은? 아니 근데 좀 뉴스가 많다 보니까 신체커가 안 그래도 뉴스픽 3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막 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별이 5개, 뉴스픽은 5개, 가정에는 5시. 다다다를 못해서 못하죠. 홍보에 좀 이게 문제가 안 되네요. 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5개 잘 지켜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발췌를 통해서 예상했던 그 범주 안에 있기는 했습니다. 예상대로 정치인은 배제가 됐고 경제인들은 대거 포함이 됐는데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하고 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여당 특히 이제 친이계 쪽에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긴 했지만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한 데 대한 반발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었죠.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고 이번 복권으로 다시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 2년 6개월, 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역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재벌 봐주기다, 유전무죄다 이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에 주범이 포함된 재벌 총수를 아무런 명분 없이 사면하는 것은 웬 말입니까? 재벌 총수를 사면하는 논리가 경제 살리기라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의를 소집 못합니까? 해외에 못 나갑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에도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을 놓고 논란이 많았죠. 아까 이제 신체커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소개를 했었는데, 자, 국민 통합이나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뭐 들긴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또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까 신체커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좀 여론조사 또 여론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한다는 사실이 오늘 공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 하는 도어 스태핑 말고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하는 공식 기자회견인데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뒤에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전체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애초 특정 날짜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서 이 100일 행사를 좀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지만 이 대국민 소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잠깐만 우리가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3, 4, 5픽 안 하지 않았어요? 해야죠. 해야죠. 지금 하겠습니다. 3픽 뭐예요? 네, 그래픽 주시죠. 네.
자, 세 번째 픽 제목은요. 더 센 놈이 온다입니다. 슬프게도 다음 주에 더 센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글쎄요.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폭우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잠깐 좀 소강 상태고요. 네. 월요일부터, 광복절 월요일부터 다시 정체 전선이 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7호 태풍 무란이 남긴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비구름이 아주 강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월요일 밤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화요일 충청,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요. 그래서 폭우의 지속 시간은 좀 짧지만 한번 올 때는 굉장히 센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만반에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초구 맨홀 실종자 남매 누나도 발견이 됐다는 거죠?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40대 남성이 동생에 이어서 남매 중에 누나인 50대 여성이 사흘 만에 발견이 됐는데 반포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수해 관련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맨홀 지나가기 무섭다 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서울시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맨홀 뚜껑 바로 아래 그물이나 철조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번째 픽은 누가 좀 설명할래요? 네 번째 픽은 제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권익위 감사인데요. 지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를 특별 감사 중이죠. 과거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관련된 권익위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좀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 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자입니다. 따라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장관직에서 직무를 좀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당시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픽은 박마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 다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목이 보여주시죠. 모범국가 한국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안토니우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북핵과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 총장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고요. 이 구테레시 총장은 한국은 유엔 활동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국가라고 화답을 하면서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에 대해서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테레시 총장의 방안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신체科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선배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끝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도와준다고 아주 강조를 하네요. 그래도 그래요? 서로 괜찮아요? 돕고 사는 거죠. 네, 네. 좋아요. 오늘 원픽 꼽겠습니다. 네, 광복절 특사 경제인 인, 정치인 아웃. 다음 주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 현장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죠.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리위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비대위와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붕괴된 건물 사진과 함께 무너지는데 단 2주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공분을 샀죠. 어제 사과문을 낸 데 이어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회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고 당의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진 말아달라 호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명 피해까지 생긴 이번 수해, 자원봉사에 나선 김 의원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했었죠. 이제 막 수해 복구를 시작하려고 장갑을 끼던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대춘식 의원님. 대춘식 의원님. 아니. 네, 이 김 의원의 소망이요. 반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는 안 왔지만요. 이렇게 사진은 잘 찍혀서 조간신문에 아주 도배가 됐는데요. 오늘은 윤리위 회부 가능성을 시사한 주 비대위원장. 하지만 어제의 해명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죠. 장난기, 즉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박수리 조심하라고. 이건 상당한 정세 아니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의원 장난기가 좀 있어요. 네,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 재선 의원이지만요. 사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렇게 커진 건 대통령실의 부실 대처와 맞물린 탓인 듯한데요. 제가 퇴근하는 거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수해 대처에 대해서 직접 사과의 뜻을 이렇게 전한 바가 있지만요. 야권에서는 용산 집무실 이전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대처할 준비가 잘 됐느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죠.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렇게 뻥을 쳤을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한 시설이 어떻게 아파트에 설치가 됩니까? 그것은 보안상, 안보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네, 이번 수해 복구 공사 일정이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잡은 이 당 비상대책위의 첫 민생 일정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논란만 키운 셈이 됐는데 이 가뜩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원래부터 돌발 변수가 많죠. 그렇지 않아도 이 사진 찍으러 온 거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 이번 일정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오시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언론인분들 비켜주시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 지나치게 솔직했다고 해야 할까요? 당내에서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국민힘이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이 힘이 지금 국민이 짐 된다 그러잖아요. 예. 저건 뭐 탈당 권유지 뭐. 저 정도 인식이면요.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인식에 더해서 김 의원의 옆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 이렇게 놀란 듯 고개를 돌린 이 권 원내대표. 진짜 비가 오려는지 하늘을 바라봤을 뿐 별다른 말 하지 않았는데요. 야권에서는 즉각 비판도 나왔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 집권당 의원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요. 더군다나 원내대표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꾸짖지도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의원총회와 최고위, 전국위를 거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와해된 상황이죠.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이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합한 조치냐? 설왕설래가 있지만요. 권성동 책임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차기 당권 주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재신임을 한 것이 그게 확고한 리더십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더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비대위 배제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쏘아붙였다고 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일단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열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내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의원들을 대표할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당연직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대표님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 의견이 있겠죠. 네, 이 정부 여당의 이런 상황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요.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이렇게 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건물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인데요. 정회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정상 영업 가능해 보이시나요?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글도 이렇게 함께 썼는데요. 이 무너진 건물,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유한 거라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쇄신에 힘써서 2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지난 2주 동안 비상 상황이 돼버린 당에 대한 언급이라는 건데요. 지난 2주는 이 대표 본인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는 시간이었죠. 이 대표는 이미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당원 모임에서도 이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죠. 오늘은 이 모임에서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가처분 신청에는 1,500여 명의 당원들이, 또 오늘 탄원서에는 2,500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당권 쿠데타가 사법적 권리 보장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법원에 의해 올바르게 잡아지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 이후에 공식 석상에 서는 건 36일 만인데요.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후 행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제기하는 최고위, 의원총회 등의 절차 문제 전국위에서 의결을 하면서 해소가 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퇴한 최고위원이 이 결의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사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의 없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치유되는 법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하지만 절차 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치유라고 하는데요. 치유. 예. 그러면 도둑님이 나중에 물건 갖다 주면 다 치유된 거네요. 도둑질하고. 그냥 좀 줄겠지. 근데 그 더 나쁜 놈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번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른바 물밑 접촉 혹은 정치적 해결 얘기인데 책임을 떠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측이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강원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들이야 만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예. 네, 주 비대위원장의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만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해석인데 결국은 여권, 즉 정부 여당의 파워게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하고는 정치 같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그 재임 중에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사실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도 바쁜데 수해복구 대처까지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요? 비판을 받고 있죠. 내부 비판이 가장 아픕니다. 이준석 대표 측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이나 하려고 비대위를 만들었느냐, 일침을 놨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진 잘 찍게 비 좀 왔으면 김성원 의원 사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윤리위 회부 시사,
주택 붕괴 사진 올린 이준석 대표, 무너지는 건 2주. 네.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첫 민생 일정을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김성원 의원의 발언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뭐 빛이 발한 정도가 아니고 논란이 너무 커져서 지금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됐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들 만나서 한 16일쯤에 비대위 구성하고 출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6일이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정도네요. 화요일. 네. 다음 주에 진짜 일이 바쁘네요. 많네요. 네. 원래는 한 오늘 정도에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상임 전국의 소집이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미뤄졌다고 하고요. 9명으로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게 주호영 위원장 생각인데 외부에서 한 2-3명 정도 그리고 여성도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대위원회 친윤계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럼 비대위 구성이 그럼 16일이면은 네. 15일 광복절에는 저희 쉬는 거 아닌가요? 네? 아, 유식장이 이틀간 없어서 뭐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제가 백다혜 반장한테 광복절에 회의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참 아까 그 뉴스픽에 잠깐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좀 들으라니까요. 저도 알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쭤봤습니다. 네. 광복절에도 별이 5개, 5시에 이 정회원 분들과 만나야죠. 갑자기? 예. 네, 알았어요. 내일 네.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도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 맞아요. 네, 국장이 뭐 아까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꼭 갈 필요는 없는데 좀 상황은 체크해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뭐 할 게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박마커? 국장 그 토일남이란 별명을 토할 정도로 일시키는 남자 말고 네. 토나와도 일시키는 남자로 좀 정정을 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이 좋아, 그럼 대표의- 저를 더 적극적으로 시키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얘기 들었으니까. 류 실장에게 좀 네,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기자회견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네. 내일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네, 이 대표는 이미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죠.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만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당내에선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말리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 보면은 수혜로 많은 국민들도 어렵고 정부 여당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대표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안정과 화합이 먼저고 그래야지만 본인도 그렇고 당도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처분 신청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선택을 했고 지금 물러설 가능성은 좀 별로 희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분당이나 신당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이 가처분 신청 예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당 창당 안 한다 이런 짧은 입장글을 남긴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토마토란 여론조사 기관 결과의 조사 결과 이 보수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국민의힘보다 이 신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거다 이런 조사 결과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8%,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2.5%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응답은 18.1%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 본인도 이제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또 정치라는 게 또 상상 이상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뭐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인데 이른바 이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뭐 활발하게 지금 이제 뭐 벌어지고 있죠. 안철수 의원은 일단 조기 전당대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제대로 잘 치르고 전당대회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친윤계 일각에서 말하는 9월과 10월 사이 조기 전당대회 설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뭐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도 더 중요한 건 화합, 안정형 비대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연대설도 나왔었죠. 이른바 간장연대인데 맞아요. 예. 안철수 당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설이 있었는데 장의원과 연대하냐 이런 질문에는 만난 지 오래됐다는 말로 대신을 했습니다.
안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만난 지 오래됐다.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이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전당대회의 과정입니다. 네. 자, 윤핵관 얘기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비대위에 윤핵관을 집어넣느냐, 친윤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정부 여당의 수해 대응을 지적하는 데에서도 윤핵관 얘기가 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실언 논란뿐만 아니라 앞서서 여러 논란이 있었죠. 이 대통령의 그 발언과 참모들의 대응 발언,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이 홍보용 카드 뉴스로 쓴 정무 감각 미수까지 지적이 되면서 비판이 더 커진 바 있는데요.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타깃이 되는 게 이 비서실장인데요. 경제 관련 출신의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상임 고문은 김 비서실장이 애초부터 역할을 잘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 지금의 대통령실 인사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전부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석들 인사를 다 대통령 인수위 당선자 비서실장이 전부 다 해놓은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를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수석들에 대한 장악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네, 자, 정 의원분이 좀 재채기한 사람 누구냐 좀 물어보고 계신데요. 신혜원 체커입니다. 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저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솔직한 게 좋은 거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왜요? 창피해요? 아니, 재채기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원 사과, 주호영 윤리위, 이준석 대표, 무너지는 건 2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연일 지적하고 있죠. 여기에 한 장관이 발표한 검사 수사 범위와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설치고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このノートに名前を書かれた人間は死ぬ。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영화 이 데스노트의 한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노트인데요. 이름이 적힌 사람은 죽는다는 설정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이 데스노트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게 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죠. 지난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이들이 실제로 대다수 낙마하면서 생겨난 말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전국 때도 다시 한번 이 말이 회자됐던 바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정의당은 시민의 벗이자 또 정치적 대표로서 공당이지 뭐 데스노트, 뭐 애니메이션에 이제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정의당이 공직 후보자 인준 기준에서 갖는 유일한 노트는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 사전이다. 정작 정의당은 더 이상 이 표현을 사용하길 원치 않는데요. 민주당이 대신 쓰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2명을 이 데스노트에 올렸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데요. 먼저 1번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을 김건희 여사 논문이요?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빤한 표절 논문에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한민국 대학교육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고요. 민주당 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한 차례 불거졌던 의혹이지만요.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죠. 여기에 논문 표절의 피해자로 추정한 교수가 직접 나서면서 사태는 점점 커졌는데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제 논문과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2장 1절의 경우에는 한 3쪽에서 4쪽 정도 되는 건데요. 100% 똑같았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구현상 교수인데요. 이 논문 표절의 근거를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 교수는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짜깁기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각주까지도 똑같고 제 논문에는 이제 본문에 있던 것을 각주로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직접 쓴 글인 것처럼 위장도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건 단순 실수일 수가 없는 거죠. 짜깁기라는 거는 제 논문의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각조각 맞춘 훔쳐다가 자기 글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대가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불량 검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저는 이 국민대의 그 표절 검증을 박사학위 불량 검증 사건이다. 일부 표절이 인정이 되지만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범위 안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대는 그 박사 학위를 주는 검증 기관일 뿐만 아니라 수여 기관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학위를 주는 이런 기관에서 마치 일부 표절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국민대는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몽재 총장이 소속 교수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했죠. 이번 재조사를 담당한 연구윤리위원회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됐다라는 해명인데요. 순수하게 연구 윤리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대 교수회조차 학교 측의 봐주기 논란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오늘 임시총회도 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논문 심사위를 구성할지 여부를 두고 이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내심 웃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바라던 대로 흘러가자 부채질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이 국민대가 현 정권과 결탁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총장이 교육자의 사명을 외면한 채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국민대하고 교육부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엉터리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퇴하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즉시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살핀 국민대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감쌌다는 의구심을 드러낸 건데요. 안 의원, 지난 지방선거 때 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며 명심 인증 릴레이를 펼쳤던 바 있죠. 가장 이재명 기질을 닮은 돌파력과 추진력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기질을 닮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안 의원에게 이 명심 인증 배턴을 이어받은 이도 이 공격 선봉에 섰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이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인물이죠. 언론에서는 뭐 어대명은 너무 확대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장에서 제가 보면은 거대명이에요. 거대명?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이에요. 아,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 예, 현장 분위기는 더 쏠림 현상이 있어요. 무한정,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이걸 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 정 의원은 안 의원보다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먼저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김혜경 여사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국민대 논문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경력 부풀리기 또 도이치모터스 김혜경 여사는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비죠. 정 의원 일석이조를 노린 듯한데요. 김 여사도 공격하고 명심도 잡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
면책 특권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 공정하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120, 30번 압수수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 여사와 카톡을 주고받았기 때문일까요? 처음부터 민주당의 눈밖에 났던 인사죠. 윤석열 당시 총장하고 2,330회 카톡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그 높으신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300건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다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했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린 건데요.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이 6대 범죄인데요.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면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가 되죠. 그런데 법무부가 이 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서 부패, 경제 범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겁니다. 기존에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분류되어 있던 범죄들이 있죠. 그 범죄들은 입법 과정을 지금 이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 경제 범죄로 명확하게 포섭되는 중대 범죄에 한해서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직권남용 같은 경우 지금 공직자 범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부패 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 등도 이 부패, 경제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온 건데요. 이 교집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가 많다는 점에 착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 마약 관련 범죄나 경제적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 등도 이 경제 범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이 헌법재판이 늦춰지거나 할 경우에 그동안에 부패가 판을 치고 조폭과 마약에 판을 친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영역에서 시행령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한 장관이 이렇게 시행령을 손본 근거는 검수완박법에 있는 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인데요. 이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으로 이게 통과가 됐지만 이 본회의 상정할 때 이 중이란 글자가 등으로 바뀌었죠. 이 등이란 한 글자가 한 장관이 법을 널리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한 셈입니다. 민주당으로선 뼈아픈 부분일 텐데요. 한 장관에게 설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법기술자의 농간으로 봤는데요.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흔히 법기술자의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저희 상상을 초월한 기괴한 방식들을 너무 많이 동원해서 오히려 저것이 법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그런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한 장관도 쉬이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 개정안 시행령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조폭수사, 마약수사 하면 안 되겠어요? 설치잖아요. 그리고 이 범위에 맞아요. 그러면 해야 맞는 거고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게다가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법적 안정성 말씀드렸는데 요 몇 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이한 제도로. 그럼 이걸 통해서 과연 국민이 이익을 보고 안정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굴러갔냐를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두 명의 인물 소식을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두 사람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입니다. 민주당 데스노트에 오른 두 사람,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총봉쇄. 네,
자, 국민대 교수회가 오늘 임시총회를 열었잖아요. 어제 저희도 관련된 예고를 했었는데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할지 찬반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대 교수회 오늘 임시총회 결과를 밝혔는데요. 교수회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 보고서, 그리고 회의록의 공개 여부, 그리고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해서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자체 검증 자체가 결정된 건 아니고 검증을 할지 말지를 찬반 투표에 붙이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요.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 이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의사 정족수에 못 미쳐서 추후에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이게 전체 교수 회원 407명 중에서 한 150명이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76명은 직접 참석을 했고 7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의사 정족수는 회원수의 과반인 204명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해봐야 이제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자체 검증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각 단과대학 그 교수의 평의위원회가 이제 추천한 위원들로 검증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 단과대학의 교수 평의위원회가 이 5명의 검증위원을 추천을 하면 이 추첨을 통해서 9명 내외의 검증위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수회 측은 검증위원회는 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발제에서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수사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도부가 한 장관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서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봤다.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법사위에서도 봤지만 한동훈 장관도 뭐 팽팽하게 좀 맞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회견에는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서 김의겸, 김남국, 박범계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서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다, 날을 세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시행령의 재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유 실장, 한동훈 장관도 반박 자료를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 정확히 땡땡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또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이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므로 정부의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강대강으로 부딪힐 게 뭐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민주당이 다음 주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을 부를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17일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17일 날 뉴스가 막 폭주하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하여튼 간에 뉴스가 참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데스노트 오른 김건희 한동훈 설치고 있다 비난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원 80조 개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시끄러운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원을 바꾸기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소 시가 아니고 1심 유죄 시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또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어대면 기류 속에 열기가 좀 시들한 상황이죠. 반면 최고위원 경선은 아주 뜨겁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진짜 태풍 오는데 비닐 우산 고치는 거지 아무 약발이 없는 거예요. 저 번개 치고 벼락 치는데 저 쇠 꽃추쟁이 들고 있는 거나 똑같죠.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논란, 민주당 안팎에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원 개정 이유가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기소되면은 당직을 정지시킨다는 그 조항을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대 두고 한 거는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가려집니까? 그건 멍청한 짓이죠. 예. 자기만 땅에 저기 저 모래밭에 쳐박는다고 숨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찬성이 39.2, 반대가 38.1, 팽팽한데요. 아직까진 민심의 우열을 가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친명계 의원들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원 개정 문제,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다 선을 그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흉악범, 북송 사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현직 장관을 비롯해 우리 당의 많은 당직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좀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기소가 됐었다. 나도 기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빗댄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검찰에 기소돼서 사실은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받았는데요. 기소할 때 자기네 마음대로 기소합니다. 그때 기소할 때 공안부장이 국민의힘에 있던 정정식 의원인데요. 제가 좀 만나서 그때 나를 기소하고 그럼 됩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검찰은 입맛대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또한 저번 대선 과정에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고발돼가지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거 기소된다 그러면 최고위원직 내려놔야 되나요? 이거 진짜 박용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콕 집어 지목을 당한 박용진 후보.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지 않느냐 맞받았는데요. 이 80조 안에서 얼마든지 정치 탄압과 부정부패를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재량권도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규정 안에서 이거를 없애서 논란 만들고 없애서 민주당이 더 국민의힘보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못한 당으로 만드는 이런 논란을 왜 우리 스스로 자충수를 만드는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당원 개정은 당의 노선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샷대기 정당 후신보다도 못한 도덕적 정치적 기준을 갖는 그런 당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노선 투쟁을 하고 싶은 거고. 강훈식 후보는 당원 개정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왜 하필 지금이냐 시기에 대해선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지금 당장 개정하는 것이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도 당원 개정 문제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죠. 저는 이 당원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갑자기 저도 알게 된 일이죠. 당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꼼수라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당원들은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왜 하필 이 시기냐 하는 것은 그 당원들한테 여쭤볼 일이죠. 다만 이 후보 측에선 이왕 당원을 고친다면 이번에 개정하는 게 낫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에게 달린 셀프 딱지를 굳이 하나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 듯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또는 기소가 현실화된 다음에 이렇게 이걸 개정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더 세게 문제 제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본인을 위한 당원 단계로 고친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비대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후보의 기소 가능성을 꽤나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상호 비대위의 입장, 당원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되어서 기소됐을 때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에선 이미 당원 80조 개정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하죠. 현재 기소 시 직무 정지로 돼 있는 조항을 하금 10 유죄, 그러니까 1심 유죄 시 직무 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당원에는 정치 탄압이나 보복 수사 시 윤리심판원이 징계 예외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역시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당원이 실제로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후보는 앞서 검경의 수사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을 했었죠.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 혹여나 기소가 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민주당 최고위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5위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든 서영교 후보, 현재 순위는 5위죠. 간당간당하게 커트라인을 넘어섰는데요. 6위인 윤영찬 후보는 불과 1.26%포인트 차이입니다. 윤 후보는 비명계 내에서도 친낙계로 통하죠.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앞장서 비판해왔습니다. 어떻게 인천계양에 공천이 된 것인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누가 데려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죠. 친명계에선 윤 후보의 지도부 입성이 거꾸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른바 서영교 구하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영교가 좀 상위권에 랭크돼서 당을 좀 안정감 있게 하고 잘 소통하고 윤석열 정부에는 좀 강하게 싸워줄 수 있고 또 국민을 위해서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해서 저는 간당간당하니까 좀 확실하게 밀어주자 이렇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예. 앞서 서 후보는 친명간별사 김남국 의원에게서 친명계 후보가 맞다 인증도 받았었죠. 박찬대 의원님 대변인으로 아주 가깝게 수행하셨고 또 인천 지방선거 치르는 동안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 같은 경우도 상황실장 역할을 했었죠? 하면서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굳이 따지자라고 한다면 박찬대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 정도가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친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 후보와 함께 친명 인증을 받은 박찬대 후보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 후보를 내세워 잡아낼 타깃,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고민정 후보입니다. 고 후보는 스스로 비명이라고 자처를 했죠.
당원 80조 개정 문제를 놓고도 이 후보를 콕 집어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다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요. 예. 만약에 개정을 안 하겠다 하면 이재명 의원을 버릴 것이냐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님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고 후보에게 차석 최고위원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고 후보와 박 후보의 자리 바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 후보와 박 후보의 부각, 본의 아니게 정청래 후보가 유탄을 맞았습니다. 정청래는 어차피 되니까 정청래 빼고 두 사람 찍자. 이런 카톡 문자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정 후보는 내심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었죠. 자신의 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정청래를 찍어야 정청래가 되지. 정청래를 안 찍어도 정청래는 된다. 이건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무한정,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이걸 좀 명심.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확대명이란 말까지 돌고 있는 당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더 흥행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친명 천하.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용진 후보는 강훈식 후보와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현재 박 후보가 20%대고 강 후보가 5%대 득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 둘이 힘을 합치면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입장입니다. 단일화가 단순히 박용진의 20 정도와 강훈식의 5가 합치는 단순 수치의 플러스가 아니라 이것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하는 거.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 강훈식 후보는 명분 없는 단일화로는 둘이 합쳐 25%일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시점의 단일화 논의 명분, 파괴력, 감동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기재도 없이 20% 나온 후보랑 5% 나온 후보가 합쳐서 25% 만든다고 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고. 최고위원에 도전한 정청래 후보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칠 뿐이다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단일화에 대한 열기가 조금 이제 떨어진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단일화 시에 25% 플러스 알파냐 아니면 25% 그대로 그칠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의 차가 큰 모양새인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추가로 나온 게 있죠. 네, 그 조사 기간마다 이제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25%보다는 둘 다 좀 높았습니다. 일단 박용진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48.2%, 또 박 후보가 38.7%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훈식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는 이 후보가 48.5%, 또 강 후보가 33.1%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네, 양자 대결 결과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현재 박 후보 득표율이 강 후보보다 높은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본인의 설명도 아까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충청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발표됐다는 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강 후보의 이제 지역구가 충청이죠. 이제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 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2위권 싸움도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강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컷오프 때는 지지율이 0.9%, 8%였던 후보였거든요. 컷오프를 지나면서 8배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네. 앞으로 또 이 캠페인이 되면서 8배 올라서 또 다른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울경과 충청을 거치면서 얼마만큼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지냐. 네, 자 이번 주말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저희가 다뤄야 될 뉴스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고 운영진들도 참 좋아했던 얘기지만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광복절 메시지도 대통령 메시지도 발표가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많이 있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이 5개 안 해? 8월 15일 별이 5개.